저는 이제 막 50 중반을 넘긴 여자예요. 아들 하나를 얼추 다 키워놓고 인생 2막을 시작했죠. 요즘 이런저런 공부도 새롭게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책에서 나의 50을 예전에는 지천명이라고 불렀다는 글을 읽었어요. 하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더군요. 제가 50이 넘어서 그런지 이 지천명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50을 넘긴 제가 과연 하늘의 뜻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는 주어진 운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운명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하고 말이죠. 저는 오래전에 저 옛말처럼 지천명이 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순리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평범하신 분들이셨지요. 아버지는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사실 지금이야 평범하다고 회상하지만 돌이켜보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조금 어려우면 조금 어려운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던 때였잖아요. 나보다 넉넉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샘을 내지도 않고 살던 때였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소박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도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고, 주변에도 저희 집과 형편이 비슷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공부는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늘 우수상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선생님에게 이쁨을 받았죠. 그때는 다행이었던 것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본인만 열심히 공부하면 하기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던 때였잖아요. 나중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예전 우리 때와는 너무 달라져서 정말 요즘 애들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공부한 뒤 졸업도 무난하게 했어요. 그리고 취직도 어렵지 않게 했죠. 생각해보면 참 무난한 세월들이었죠. 그때 저는 살기가 힘들다 어쩐다 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취직 때문에 고민하는 거에 비하면 참 다행이었다 싶었어요. 그때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런 대로 다들 크던 작던 회사의 취직은 다들 했던 때였으니까요.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덕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네로라 하는 대기업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해마다 한 해 하반기에 대량으로 공채 신입사원을 뽑았고 단체 신입사원 연수를 가기도 했고 그랬어요. 저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좋은 시절이었어요. 부모님도 형편이 좋아지셔서 걱정이 없었고 남동생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 역시 대기업에 들어가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 건실한 남자친구까지 만났으니 저는 앞으로는 꽃길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늘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 3년 차가 막 넘어가고 남편과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온 나라는 물론 제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IMF가 터진 거였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고 그랬지만 처음에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거든요. 솔직히 그게 저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고 딱 한 달 뒤 사건이 터졌어요. 한 달 만에 저희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IMF가 있어도 우리 회사는 걱정 없다더니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서 아무 죄도 없는 직원들을 정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결혼한 여자들부터 우선 권고사직 대상이 된 거라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이라나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치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여자부터 나가라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내 부부는 무조건이었어요. 사내 부부의 아내는 거의 1순위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거의 강제적으로 사직을 당했죠. 기가 막혔어요.
언제는 부부가 다 회사에서 일을 해줘서 고맙다더니 남편보다 제가 일도 더 잘했고 고가도 높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라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지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차피 우리 곧 아이 가지려고 했잖아. 아이 가지고 집에서 좀 쉰다고 생각해. 내가 그만두는 거랑 잘리는 거랑 다르잖아. 나 너무 화나고 속상해. 여보, 지금 회사 관두는 사람이 어디 당신 하나야? 우리는 이만하면 나은 거야. 이건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그렇게 생각해. 응?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고 줄줄이 망하는 회사에 가게까지 있었는데 그걸로 불평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둔 지 2달 만에 아이도 생겼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오히려 회사를 그만둔 것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 정도더군요. 그렇게 잘 지나가나 싶었지만 불행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막 100일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남편이 직장을 잃은 것이었죠. 이제는 권고사직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죠. 회사 경영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IMF를 정면으로 맞게 되었어요. 아이는 앞으로 점점 커가는데 정말 앞날이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잖아요. 남편은 꽤 괴로운지 시리에 빠져서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정말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다독였죠. 여보,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힘내. 당신이 나에게 그랬잖아. 우리만 힘든 거 아니라고. 응? 나도 알아. 아는데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그래. 애까지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걱정 마. 당신 걱정하지 말고 자격증 공부해. 내일부터 당장 아침부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자격증 따. 자격증? 당장 대출금이며 생활비는 어쩌고 이 상황에서 무슨 공부야. 당장 취직된다는 보장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 같은 경력직을 뽑는 회사가 어디 있어. 두고 봐. 이 시기는 꼭 지나갈 거야. 그러면 이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해. 그때 당시는 회사가 전부 몸집을 줄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직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때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나고 경기가 풀릴 날이 올 거라고 보았지요. 그리고 그때 가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질 것이고 남들과는 다른 것을 갖춘 사람들의 몸값이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다독이고 응원해서 도서관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라고 보냈어요. 학원도 등록하고 교재도 다 사다 주었죠. 그때 저희가 일하던 회사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 직종이었어요. 보통 사무직들은 자격증이 없어서 현장 일을 몰랐고 현장직들은 사무직 일을 몰랐는데 저희 부서에도 직급이 오르면서 현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드물게 계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분들만 대량 해고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공부하러 보내고 생계는 제가 책임져야 했죠. 아이가 6개월이 될 즈음 저는 대충 몸조리를 하고 아이는 친정 엄마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었지만 그때는 비상 상황이었으니 앞뒤 돌아볼 것도 없었어요. 친정 엄마 역시 두 손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해주셨죠. 친정아버지 역시 저의 운전이며 굳은 일이며 마다하지 않았어요. 온 나라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판에 제대로 된 회사에서 애 딸린 아줌마를 써주는 일은 없었죠. 저는 우유 배달도 하고 보험 영업사원, 식당 설거지, 심지어는 파출부 일도 했어요. 저요, 그래도 큰 부잣집은 아니지만 귀한 딸로 자라서 명문대 나와 한때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라고 한 번에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며 아쉬운 소리하고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고개 숙이는 일이 저라고 쉬웠겠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겪었던 일을 어떻게 여기서 다 이야기하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 얼굴 보면 울까봐 집 앞 지하철 화장실에서 펑펑 운 적도 많았죠.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저희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저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죠. 그러고도 자격증 취득은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난이도가 높아서 힘든 시험이기도 했고 IMF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경쟁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시험은 1년에 2번 있었는데 첫 해에 남편이 그 시험에 2번 다 떨어지자 하루는 친정 엄마가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최서방 말고 네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최서방 시험 떨어졌다고 그래? 그 시험 어려운 시험이야. 다음에 붙겠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먹고 사느라 동동거리는 것보다 어렵겠니? 에휴, 공부는 네가 훨씬 잘했던 것 같아. 너라면 벌써 붙고도 남았을 텐데. 다음에 꼭 붙는다고 했어. 엄마, 괜히 저 사람 앞에서 티내지 마. 티 좀 내면 어때? 내 딸이 이렇게 죽어라 이래서 지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이거 살 빠진 거 봐. 아휴, 얼른 밥이나 많이 먹어.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시에는 애 딸린 유부녀를 재고용해주는 회사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봐야 남편보다 취업이 어려울 것이 뻔했죠. 그렇게 저희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을 때 시댁은 보태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를 해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나 해댔죠. 요즘 너는 왜 이리 전화가 없니? 아, 어머니 조금 바빴어요. 저번 주에 아범이랑 가서 배웠잖아요. 내가 그래서 전화했어. 보니까 우리 아들 얼굴이 헬쓱하더라. 너 일한다고 밖으로만 내들면서 애 밥도 잘 안 챙기는 거 아니야? 네? 저희 친정엄마가 잘해주세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몇 끼니 잘 먹어요. 그런데 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장모가 손주랑 너만 챙기고 사위는 안 챙기는 거 아니니?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아들 몸 안 상하게 너도 신경 좀 써.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또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니 상황은 또 나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어려운 자격증 2개를 드디어 딴 것이죠. 그 사이 경기도 조금은 풀렸고요. 그렇게 남편은 드디어 다시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취업한 회사는 저희가 다니던 이전 회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회사였지만 IMF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주 탄탄하고 건실한 회사였어요. 처음에 남편은 여기서 좀 다니다가 다른 큰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했지만 또 다녀보니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는 건 그대로 장점이 있더라고요. 직원 수가 적으니 조금만 일을 열심히 해도 팀에서 티가 확 나고 성과가 조금만 좋으면 윗사람 눈에도 더 쉽게 들 수 있으니까 승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회사가 탄탄하다 보니 복지나 급여도 대기업 못지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회사에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회사에서 남편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생긴 빚을 갚느라 저는 남편이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일을 쉬지 못했지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남편은 돈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고 받은 월급을 전부 다 시어머니에게 맡겼는데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줄 돈이 없다고 한 거였죠. 그게 말이 돼? 직장 생활한 지 3년이 넘었어. 한 푼도 없다니. 우리 집이 빚이 좀 있었어. 어머니가 내 월급을 빚 갚는데 다 쓰셨다나 봐. 아니 그걸 지금 알았어? 그러면 어쩔 거야? 결혼은 아니 어디서 할 거야? 그냥 대출 받아서 구하면 안 될까? 회사 대출도 있고 하니까. 그게 말이냐 똥이냐. 이럴 거면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던가. 정말 그걸로 결혼이 파토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요즘 같아서는 단번에 엎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고 파혼의 후폭풍도 무서웠어요. 게다가 당시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이였잖아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대출 이자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IMF가 오고 대출 이자는 미친 듯이 오르는 데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까지 그만두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이자의 생활비에 감당이 안 되어서 저희는 그 외에도 빚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재취업이 되었고 월급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한동안 그간의 후폭풍을 처리하느라 정말 쪼들리면서 살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친정 부모님께 용돈도 퍽퍽 주고 싶고 저도 쉬고 싶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게 쉬웠던 것 같아요. 월급을 타서 아끼고 아껴 대출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는데 남편은 월급을 타자마자 시댁 용돈부터 챙기더라고요. 이번 달 상여금이 왜 비었어? 이번 달 상여금 나오는 달 아니야? 아,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TV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보내드렸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걸 당신 마음대로 해? 미안해. 그냥 전화 와서 보내드렸어. 그간 용돈도 못 보내드렸잖아. 지금 우리가 부모님 용돈 챙길 때야? 이번 달 대출 상환해야 하는 거 몰라? 아니 왜 그걸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써? 아이 돈 소리 좀 그만해. 월급 빼서 쓴 것도 아니고 상여금이잖아. 아 그리고 막말로 내가 본 내 돈인데 어쩌다 우리 부모님 좀 드리면 안 되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회사 취직되고 출근한다고. 양복은 우리 부모님이 새로 사주셨는데 그간 내가 벌어서 뒷바라지 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도 없으면서 시댁 TV를 바꾸다니. 우리 집 TV도 결혼할 때 산 걸 아직도 쓰고 있는데 말이죠. 저희는 그날 대판 싸웠어요. 니네 부모만 부모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이 했어.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 그 소리 지긋지긋하니까 그만해.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잘 챙길 거 아니야. 그래서 월급 타면 전부 다 너 갖다 주잖아. 그 월급 내가 써? 나 아직도 이래. 너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은혜도 몰라. 당신이 지금 부모에게 생색낼 때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지금 말 다 했어? 주제? 그러는 너는 그깟 대여점 한다고 생색은. 그래봐야 나중에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을 거 아니야. 내 말 틀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말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 사이는 한동안 냉랭했어요.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소리를 운운하길래 저는 일도 전부 관둬버렸고요.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오히려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서로 조심하고 위해주고 의지했는데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수록 저희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랄까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저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무슨 수로 당신을 도와? 뭔 소리야? 기분 풀어. 그날 나도 욱했어. 내 앞으로 안 그럴 테니 나 좀 도와줘. 다음 부장 승진이 당신에게 달렸어. 응?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숙이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의 납품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맨 처음 회사를 세울 때 회사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대표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사 대표의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 사모가 만든 봉사 모임에 들어가라고? 과장급 이상 부인들은 거의 들어가서 날아다니나 봐. 근데 그냥 봉사 모임이 아니야. 이미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 장난이 아니야. 거기서 해봐야 뭘 한다고. 아니야. 대표 사모가 원래 영업의 고수였대. 그래서 거래처 임원들 부인이며 대표 부인들까지 싹 다 만나고 영업하고 장난 아니래. 당신이 거기 가서 좀 잘해봐. 남편은 저도 거기 들어가서 회사 대표 사모의 눈에 들기를 바랬어요. 제가 껴서 역할을 잘 해줘야 자기 승진도 빨라진다는 거였죠. 솔직히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또 남편이 애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안 가겠다고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이라는 곳에 나갔죠. 회사 대표 사모님은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분이었는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은 말하자면 프로였어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대충 비위나 맞춰주고 하하호호 하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첫 모임에서 대표 사무가 거래처 이사 사무에게 하는 걸 보고 마음을 단번에 바꿨어요. 거래처 이사 사무가 대표 사무보다 서너 살이나 아래인데도 대표 사무는 정말 서비스가 최고더라고요. 남들은 간이고 쓸개고 없다고 흉볼지도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 거래처는 당시 회사의 운명을 쥐었다고 할 정도로 큰 계약을 주는 곳이었거든요. 회사 대표 사모님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제 자존심 따위가 뭐겠어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든 이 회사가 잘 돼야 제 남편이 잘 되는 거고 그게 또 우리 집 내 아이가 잘 되는 건데 저는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리고 그 사모님을 열심히 도왔죠. 그렇게 대표 사모님과 저는 급친해졌어요. 나중에는 저녁에 둘이 만나 술 한잔을 할 정도가 되었죠. 오늘 고생했어. 진짜 그 이사 사무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아유, 어머, 사모님도 그런 생각하실 줄 아세요? 얘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도 참는 거야.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한잔 해. 그리고 언니라고 좀 부르라니까. 네, 그럴게요, 언니. 그리고 좀 참으세요. 다음 달에 거래처 새로 뚫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복덩이 갑자기 사우나를 가자고 하더니 거기 세진전자 대표 사무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정말 영업이 힘들던 곳인데 내가 자기에게 너무 고마워. 뭘요? 우리 다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저에게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더 고마워. 사실 다른 멤버들은 내가 갑질한다는 둥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 이해해주는 사람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마워. 사실 대표 사모님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남편을 도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고 IMF 때 회사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일을 했던 분이었고요. 저희에게는 공통 목표가 있잖아요. 회사를 키워서 더 발전시키려는 목표. 저는 사모님을 열심히 도왔어요. 오라 하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갔고 하라는 건 거의 다 했어요. 덕분에 남편의 승진은 승승장구였죠. 물론 남편도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회사 대표님과 사모님이 우리는 한 팀이고 회사를 위해 제가 모든 것을 건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회사는 예전보다 많이 커졌죠. 이제는 작은 회사가 아니라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 남동생도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동생은 당당히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제가 저희 회사가 좋다고 자랑을 했더니 저 몰래 시험을 봤더라고요. 본인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해서 능력 인정 받으며 잘 살고 있죠. 그 사이에 저희 형편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좋은 차도 있고 아들도 잘 키워서 좋은 대학도 보내고 친정 부모님에게 원하는 만큼 용돈도 얼마든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그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니,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 아마 저 혼자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을 남편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더니 어느 날은 이러더라고요. 오늘 나 골프 약속 있는 거 알지? 밥 데워서 먹고 이따 현석이 오면 둘이 저녁 먹어. 나는 요새 당신 팔자가 제일 부러워. 매일 몰려다니면서 골프나 치고 차나 마시면 되잖아. 뭐? 당신은 지금 내가 놀러 다니는 걸로 보여? 오늘 우리 멤버가 누군 줄 알아? 알아. 우리 거래처 사모들 다 오는 거. 아니 뭐 그런다고 거기서 회의하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 말 이상하게 하네? 저번 계약도 나랑 사모님이 그 회사 부부 종일 접대하고 그딸 학원도 알아다주고 몇 달 동안 쫓아다닌 거 알아? 몰라? 아이고 알아. 그래 큰일 했어. 농담 가지고 뭘 그리 발끈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가서 진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실실 웃어대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저를 내세우다가도 늘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네가 그렇다고 진짜 치열하게 출근해서 일을 한 건 아니지 않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어쩌면 겉보기에 저희는 행복한 부부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좋은 직장 다니는 중역이고 형편 넉넉하고 아들 잘 키워놓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겠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달랐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어느새인가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회사 부사장님이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부사장은 회사 창립할 때부터 대표님과 같이 일을 해오셨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긴 했죠. 그 부사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후보는 회사 이사인 남편과 또 한 명의 중역인 박 이사님이었죠. 박 이사님은 남편보다 몇 년 먼저 들어온 분으로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활발한 스타일이라 인맥도 넓고 영업도 잘하는 편이라면 그분은 그냥 묵묵하게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박 이사님 사모님도 성격이 비슷했어요. 저희 모임에 나오기는 했지만 앞에 나서지는 않고 조용히 봉사활동만 하고 돌아가는 터라 큰 존재감은 없었죠. 둘 다 장단점이 있었지만 대표님 사모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줘. 자기 남편 부사장 만들고 싶어?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언제 그런 사적인 부탁한 적 있어요? 제 생각 말고 그냥 회사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겠죠. 알어. 자기 그런 거 부탁한 적도 없고 늘 회사 생각만 한 거.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 대가가 당연히 있어야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박 이사님도 그렇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 판단해 주세요. 아휴,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생각해보고 원하면 이야기해줘. 내가 인사권은 없지만 대주주잖아. 자기가 원하면 내가 영향력은 행사해 볼게. 알았지? 하지만 저는 절대 부탁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는 대표님에게도 그렇고 그 사모님에게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아부나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선을 지키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결코 단 한 번도 사욕을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공적으로 움직이고 회사를 위하는 행동만 했거든요. 비록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사실 직장인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부사장이잖아요. 당신이 도와줘야지, 응? 아이, 그렇잖아. 도와줄 거지? 이건 회사 내부 일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 그리고 그냥 놀러나 다니는 거라며 그렇게 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보, 진짜 부탁해.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사이잖아. 당신이 도와줘. 부탁할게. 오해고 뭐고 싫어. 나 안에서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산 거 알잖아. 그냥 기다려봐. 당신 열심히 일했으니 결과가 나오겠지. 알아.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한 팀이잖아. 나 정말 간절하게 부사장 되고 싶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코앞이야. 제발 도와줘. 도와줄 사람 당신뿐이야.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한 이불 덮고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남편이 그렇게 원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 완전히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대표님도 작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분간은 회사 일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어느 때보다 부사장 자리가 중요한 시기였고 또 그만큼 많은 권한이 주어질 터였어요. 그 자리를 원하는 게 이해는 갔죠. 저는 하는 수 없이 사모님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총회를 거쳐서 부사장 승진자로 내정이 되었고 승진이 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분위기가 말이죠. 부사장 내정이 발표되고 전 부사장님 퇴임식 겸 취임식을 하는 날 남편은 저에게 회사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부사장님 퇴임식도 겸하는 거라 다른 사모들도 다 오는데 나만 오지 말라고? 내가 좀 그래서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마누라 입김으로 승진한 거라고 회사에서 말이 좀 있어. 그런데 이날 당신까지 오면 내가 좀 민망해서 그래. 아, 그래도 그렇지 나만 빠지면 더 이상하지 않아? 이해 좀 해줘. 대신 나중에 정식 취임하면 약식으로라도 초대할게. 아, 그리고 우리 좋은 곳 가서 저녁 먹자. 내가 근사한 곳 예약해둘게. 저는 서운했지만 알았다고 했어요. 뭐 아주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부사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부사장으로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퇴근이 늦었어요. 거의 새벽에 들어와서는 별말도 안 하고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더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을 했어요. 문제는 이게 한 달 넘게 매일 그런다는 거였어요. 주말조차 약속이 있다, 일정이 있다며 아침부터 집을 나갔고요. 정말 코빼기도 보기 힘들어진 거죠. 승진하고 좋은 데 가서 저녁 먹자는 약속도 아예 잊은 것처럼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못해 짜증이 났어요.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나중에 벌어질 폭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하루는 퇴근을 하자마자 일찍 들어왔더라고요. 근 한 달 만이었어요. 그래도 바보 같은 저는 그것도 반가웠죠. 어머, 당신이 오늘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들어오고? 이제야 집 생각이 좀 났어, 저녁은? 제가 반색하며 물었지만 남편은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 앞에 웬 서류를 틱 던지더라고요. 그거나 빨리 보라며 인상을 쓰길래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서류를 열었죠. 하지만 서류의 정체는 기가 찼어요. 그건 이혼 서류였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 이혼하자. 뭐? 너, 너 지금 그게 말이야? 당신 그동안 바람 피웠어? 마음대로 생각해. 그냥 빨리 정리나 해줘.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만으로도 어이가 없는데 바람이라니.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며 웃음이 난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누구야? 아니, 언제부터 바람 피웠어? 넌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일이야? 솔직히야, 그동안 우리가 부부였니? 너는 매일 나가서 아줌마들이랑 놀러나 다녔지. 네가 밥상을 잘 차려줬어. 뭘 했어? 이건 부부 생활이 아니야. 그럼 뭔데? 부부가 아니면 우리가 뭐였냐고? 그냥 우리는 한 팀 동료였지. 뭐 더 있어? 나는 네가 여자가 아니라 동료 같아. 야, 그게 말이야. 언제는 부부라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그럴 때는 언제고. 뭐 동료? 사랑? 너 진짜 미쳤어. 사람 말꼬리 잡지 말고 그냥 끝내. 나 이제 이 집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나도 사람답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사람답게? 하, 기가 막혀서. 야, 지금 그 자리 누구 덕인 줄 알기나 해? 내까지 게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알아? 아이, 지겨워. 그게 제일 지긋지긋해. 자격증도 네 덕이고 승진도 네 덕이지? 아, 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재산은 넉넉하게 주면 될 거 아니야. 이 집도 원하면 너 하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나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인간의 끝을 보는 것 같아 넌더리가 났어요. 하지만 분노가 치솟았죠. 바람이라니,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다니. 저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이혼은 그렇다 쳐도 속은 게 분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싫다는 인간, 가라고 해야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제 속을 뒤집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래, 좋아. 나도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이혼해. 진작 그렇게 나을 것이지. 그동안 너도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인연이 여기까지다 생각해. 인연? 웃기지 마. 더러운 짓 하다가 이혼하는 주제.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봐.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너랑 네 상간녀 내가 그냥 될 줄 알아? 저는 홧김에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인상을 쓰더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러더군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왜? 야, 네 남동생 우리 회사 다니지? 괜히 날 자극해서 잘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도장 찍어. 그리고 그냥 취직은 듯 살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요? 누가 누구를 자른다고.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잖아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과 함께 조용히 게임의 판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남편은 아예 짐을 싸서 새벽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필요한 일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하더군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짐을 전부 싸서 보내겠다 짧게 답하고 현관 비번도 전부 바꿔버렸죠.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날은 남편이 부사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은 첫 출근 날이었어요. 전 부사장님 퇴임식 겸 취임식을 해서 부사장 역할을 조금 일찍 시작하기는 했지만 정식 발령은 바로 그날부터였던 것이죠. 남편은 아마 위풍당당하게 출근을 했을 거예요. 회사에는 정식 발령을 축하하며 직원들이 꽃다발도 준비했을 거라 기대하며 회사에서 주는 회사차를 타고 아주 신이 나서 출근을 했겠죠. 하지만 출근 시간이 지난 지 차에 30분도 되지 않아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랬어요. 제발 살려줘. 나 진짜 잘못했어. 왜 이래? 내가 뭐 너를 죽이기라도 해? 그냥 회사만 그만두면 되는 걸 뭘 호들갑이야. 남편이 죽는 소리를 했지만 저는 비웃어주었어요. 이틀 전에 남편이 저를 비웃은 것처럼 말이죠. 남편은 싹싹 빌더라고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제발 회사만은 다닐 수 있게 해줘. 아니 내가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이라 봐야 고작 아줌마들이랑 골프나 치고 수다나 떠는 게 다인데 왜 이래? 나 바빠 끊어. 아니 여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야.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여보? 연병 떨지 마. 우리 부부 아니라며. 내가 여자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며. 네 사랑한다는 그 여자에게나 가서 부탁을 해보던가. 내가 그냥 홧김에 한 소리야. 바람이라니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소리야. 응? 여보 나 몰라. 아주 생쇼를 하네. 잔말 말고 서류 정리나 빨리 해. 그리고 네 집 니네 부모에게 보냈으니 가져가. 이 집은 놔준다고 했으니 얼씬도 말고. 남편은 아마 그제서야 알았을 거예요. 누가 진짜 자를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말이죠. 남편은 정식 발령 첫날 해고되었어요. 그 인간은 자기가 부사장이 되어서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겠지만 중역으로 올라갈수록 하루아침에도 해고가 되어서 짐을 쌀 수 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중역이라는 높은 자리 아니겠어요?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그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저는 남편의 사회생활과 그 성공을 위해 도왔죠. 결혼하고 고작 1년 남짓 있다가 회사에서 해고가 된 이후로 자격증 시험 뒷바라지 2년에 집에 생긴 빚을 갚는 것은 물론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몸이 부서져라 회사를 위해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살림은 물론 아이를 키우고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지 아들 잘났다고 생색만 내는 시부모 봉양까지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고작 이혼 서류 한 장이더군요. 그걸 누가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거기에 제 가족까지 건드리는 판국에 제가 회사 일을 돕기 위해 대표 사모님과 열심히 로비를 하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물론 그러면서 회사 일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요. 사실 그동안은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서 참았던 것도 있었어요.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하지만 먼지를 일부러 묻히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걸 눈 감아 준 것은 저와 대표 사모님이었어요. 남편은 만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하는 일도 많았는데 솔직히 그걸 다 꼼꼼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고도 몇 번 쳤고요. 그걸 커버한 건 물론 다른 회사 직원들과 그리고 저였죠. 물론 사모님이 저를 생각해서 묻고 간 것도 있었고요. 남편 때문에 계약이 엎어질 뻔한 걸 저희가 수습한 적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자료는 전부 다 저에게 있었죠. 거기에 그 인간은 제가 저희 회사 주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주식 발행을 할 때마다 저는 회사 주식을 사서 모았어요. 굳이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정말로 이 회사가 제가 뼈를 묻을 회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을 봐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제 인생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정말 소중해진 우리 회사에서도.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밤새 정리해서 대표님의 집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에요. 그동안은 제가 어리석게도 제 남편의 허물을 덮고 싶어서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 마음대로 편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해요. 아니, 이 자료를 어느새 이렇게 다 모아서 이거 정말 괜찮아요? 네, 어쩌면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이제 정말 공과 사는 구별하며 살려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덮어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동안 집사람이랑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아요. 이 정도는 덮을 수 있어요. 남편을 고발하는 일인데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남편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표님은 많이 놀라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저의 굳은 결심을 보고 생각을 굳히셨던 모양이었죠.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저 역시 주주로 당당하게 참여해서 남편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게다가 회사 법무팀은 추가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까지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긴 건 회사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그 인간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회사에 들어오지 않더니 먼저 퇴근한다고 전화만 오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갔나 보더군요. 회사는 지금 자기를 자를지 말지를 회의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게 남편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정식 발령이 난 첫날 해임과 해고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이사회가 끝나던 시간 사모님이 저를 뒤따라 나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자기, 괜찮아? 나랑 저녁이나 먹고 가.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별별 닭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뭐 자기 정도면 내가 걱정할 일은 없지. 그나저나 그 바람 피웠다는 년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 어떤 년이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뭐 둘이 사랑한다니 잘 살라고 했어요. 기가 차네. 그래, 걱정 마. 그건 내가 맡아서 처리할게. 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사모님은 단 3일 만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었더라고요. 놀랍게도 상간녀는 저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올 초에 그만둔 회사 직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부녀였고요. 사모님이 동원령을 내렸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이 우리 모임 사모들이 전부 다 나섰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얌전하던 박이사 사모도 말이죠. 이것들은 회사 근처에 뻔뻔하게 살림도 장만해두고 신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는 할 일을 했어요. 택배가 왔다고 문을 열라고 하자마자 제가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집안 살림을 부셨죠. 그 얌전하던 박이사 사모가 열심히 부엌 살림을 뒤집어 엎는 걸 보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 상간녀는 우리가 들이닥치자마자 울면서 빌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리를 애초에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마지막은 박 부장 사모가 상간녀 남편을 불러내서 같이 등장하는 걸로 끝이 났어요. 박 부장의 사모는 친오빠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자기 오빠에게 일감 하나 소개했다고 좋아하는 걸 보고 저희는 전부 빵 터졌죠.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인간의 모든 통장과 카드를 압류하고 전부 정지시켰어요. 물론 박 부장 사모의 오빠인 변호사의 조언대로였죠. 야, 왜 카드가 정지되었어? 나 지금 당장 차에 기름도 못 넣고 있어. 대카드 전부 내 통장에서 대금 나간 거 잊었니? 이제 남남인데 알아서 하시죠. 다시는 이런 구질구질한 전화하지 말고. 야, 너 이거 너무 치사한 짓 아니야? 어떻게 전부 다 압류를 걸 수가 있어? 치사하다니. 네가 뭘 어떻게 할 줄 알고. 너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걸로 일단 써. 왜 남의 통장에 연결된 카드를 쓰고 난리야? 너랑 나 이제 남이야. 알겠니? 그간 생활비며 월급 관리를 전부 다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쓰는 카드는 전부 제 통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싹 다 끊어버렸던 것이죠. 대망의 마지막은 시댁이었죠. 그 인간들은 평생을 뻔뻔하게 굴더니 제가 용돈을 다 끊어버리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뭐 이혼? 이게 어디서 이혼 소리를 여자가 함부로 해. 그딴 소리 말고 이번 달 용돈이나 얼른 넣어. 할머니야말로 제정신이세요? 어디서 이제 남이 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 난리를 치세요? 뭐라고? 남? 진짜 이혼을 할 생각이야? 생각이 아니라 지금 정리 중이에요.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나가 산답디다. 그러니 앞으로 할머니 용돈은 할머니 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상관없는 저에게 이러지 마시고. 아셨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거기에 남편이 처음 이혼 서류를 디밀 때 집은 저에게 준다는 각서도 받아 놓았고요. 그래서 남은 재산만 정리하면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는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정신적으로 오래 가는 게 짜증이 나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러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안달을 하더니 결국 합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빨리 끝내고 싶으면 재산을 대충 나누는 것에 동의를 하라고 했고요. 상황이 급했던지 남편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얼른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의 이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저는 제 명의로 된 것은 철저하게 숨기고 절대 내놓지 않았어요. 남편 명의와 공동 명의로 된 것만 대충 나누기는 했는데 그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외벌이로 돈을 벌어다 준 것이고 또 그간 살아왔던 세월도 길잖아요. 다행히 유책이 그쪽에 있었고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죠. 그 인간이 그렇게 급했던 것은 제가 모르는 빚이 있어서였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더라고요. 1년 남짓 되었다나. 그러면서 둘이 살 집도 얻고 상간녀와 여행도 가고 선물도 사느라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바람을 피려니 방법이 없었겠죠. 회사 월급은 제가 다 빤히 아는 데다가 월급 통장 관리를 제가 하고 남편은 따로 용돈과 카드로 생활을 했으니까요. 제가 크게 간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용 내역을 전부 다 내가 보는 판국에 그걸로 바람을 피울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얻느라 대출까지 받았던 걸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불같은 사랑 한번 대차게 했나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건 상간녀 소송 비용에 손해배상 비용까지 전 남편이 다 냈어요. 사실 큰 돈은 아니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배상비밖에 받지 못했지만 둘이 참 뜨거운 사랑한다 싶더라고요. 뭐 둘이 사랑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상간녀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양육권도 다 빼앗기고 거의 알몸으로 내쫓긴 듯 보이더군요. 뭐 둘 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둘이 잘 살면 되겠죠. 저는 소송을 마무리하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간은 생각만 했는데 회사 일에서도 잠깐 손을 떼고 부모님 모시고 천천히 경치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니 참 좋더라고요. 그 여행에는 아들도 함께였어요. 아들,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미안해. 너에게는 면목이 없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늘 엄마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엄마 놀러 다니는 거 아닌 거 나 알아. 회사 사람들 만나러 가기 전에 회사 재무제표 다 보고 특성 다 파악하고 매일 신문 보고 공부하고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 뭐 그거야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엄마, 이제부터 엄마 인생을 살아봐.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응원할게.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인정해준다니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간 열심히 살아왔던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50은 넘었지만 아직 일할 날은 많이 남았잖아요. 예전에 전 남편 공부만 시켰던 자격증에 저도 도전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장 계약직으로 일은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 뒤에서 힘을 쓰는 그런 존재 말고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요. 전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분할받은 재산이며 퇴직금이며 적지 않은 돈을 챙겨갔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나중에 자기에게 들러붙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회사 부사장은 결국 조용했던 박 이사님이 되셨어요. 사실 박 이사님이 직원들에게 더 명망도 높고 능력도 좋으신 분이니 어차피 그렇게 되어야 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조용해서 표가 덜 나서 그렇지 한번 맡은 일은 실수도 없었고 책임감 있게 직원들도 다잡고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라 박 이사님을 싫어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어요. 박 이사님이 승진을 하자 그 사모님은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따로 만나자 해서 나갔더니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왜 이러세요? 원래 이렇게 될 일이었는데. 내가 사모님께 미안하고 죄스러워요. 차라리 우리 남편이 되지 말아야 했는데. 어머, 큰일 날 소리 하신다. 회사 생각하세요. 그러면 박 이사님이 꼭 되셔야죠. 저 사실 사모님 좋아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했는데 사모님처럼 매사 공사 정확하고 프로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앞으로도 저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당분간은 회사 일은 거리를 두려고요. 대신 더 공부해서 돌아올 테니 그때 저 좀 받아주세요. 네? 저는 한동안은 공부에만 집중할 생각이에요. 종종 가끔 부모님과 가까운 곳 여행을 다녀오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일 외에는 사람들도 별로 만나지 않고요. 오랜만에 시작한 공부라 그런지 힘들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네요. 가끔 대표 사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진짜 가끔 골프 약속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건 또 그래도 즐겁고 감사해서 저는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전 남편은 뭐 장사를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또 사업을 한다 그러다가 채 1년도 못 가서 다 말아먹은 모양이에요. 결국 오피스텔도 빼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도 대판 싸워서 헤어졌다나 뭐래나. 그 여자가 전 남편 형편이 어려워지자 바로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 같더군요. 여자가 바람 피운 게 걸리자마자 얼마나 큰 싸움이 벌어졌는지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렇게나 막장이었나 싶어서 기가 차더군요. 가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죽는 소리를 하는가 보던데 저는 아들에게 그냥 당분간 연락을 끊으라고 했어요.
받아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렇게 홀가분하게 제 2의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물론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날이 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제가 스스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저는 즐기면서 더더욱 행복해질 생각이에요. 저의 이런 앞날에 부디 많은 용기와 축복을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